보릿고개 끝에 만난 가혹한 선택. 1950년 포화 속에 태어나 점 하나 찍듯 귀하게 살라며 붙여진 이름 정전분. 하지만 현실은 이름처럼 작고 초라했습니다. 전쟁 뒤 가난은 끈질겼고 구남매의 여섯째로 태어난 19살 전분에게 남은 선택지는 입 하나 더는 것뿐이었습니다. 전부나 저 아랫마을 박상철이 아내를 잃고 애 넷을 혼자 키우게 됐다 카더라. 쌀밥 먹여준다는데. 아버지의 눈물 어린 한마디에 전부는 보따리 하나 들고 상철의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10남매의 장남인 40줄 호랍이, 뒤편에는 300그루 넘는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죠. 들어오시오. 애들 좀 달래주시오. 상철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과수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분의 첫날 밤은 남편의 품이 아니라 우는 갓난아기를 안고 보냈습니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라도 살아야 한다. 전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철의 차가움과 죽은 아내의 그림자. 한 달이 지나도 상철은 전분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애들 옷이 다 해져서. 전분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돈이 어디 있소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뿐이었죠. 그럼 제가 품앗이라도. 애들은 누가 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밥상마다 나오는 한숨이었습니다. 전에는 된장찌개에 고추를 이렇게 많이 안 넣었는데, 전에는 밥을 이렇게 되게 안 했는데, 전분이 만든 음식 하나하나가 죽은 아내와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철은 낡은 사진첩을 꺼내 전처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내가 아니구나. 죽은 사람을 대신하는 그림자일 뿐이구나. 전부는 그날 밤 우물가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밤이면 상철은 전분을 안기도 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하나 없이 그저 의무처럼 행할 뿐이었습니다. 전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이게 부부인가? 시어머니의 구박과 하녀 취급. 석 달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야, 그래 내가 새 며느리야? 참말로 정기도 하네. 우리 상철이가 20이나 어린 여자를 데려왔다 카이.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전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전분을 지나쳐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나 새엄마가 잘해주나? 밥은 제때 주나? 때리지는 않고? 할매한테 다 말해봐라. 전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시어머니는 나를 계모로만 보는구나. 아이들을 학대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나가자 시어머니가 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반찬이 이것뿐이야? 우리 전 며느리는 반찬을 7가지는 했는데. 젊은 것이 살림도 못하면 뭐 하러 시집 왔어? 너 친정에서 뭐 배웠어?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긴. 너 나이가 몇인데 이것밖에 못해? 이 무나물 좀 봐라. 간도 제대로 안 했네. 우리 전 며느리는 무나물도 참 맛있게 했는데. 그날 저녁 청소를 시켰습니다. 야, 이 마루 좀 봐라. 먼지가 수북이 쌓였네. 너 청소는 언제 했어?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다고? 이게 청소한 거야? 다시 해. 제대로. 전부는 등에 막내를 업고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아서 지켜보며 지적했습니다. 거기 저 구석 놓쳤어. 다시 닦아. 창호지도 갈아야겠네. 너 언제 갈 거야? 그 부엌도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안에 다 하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어도 아이들 밥은 나중에 차리고 일부터 다 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큰딸의 머리에서 이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애 머리에 이가 있잖아. 시어머니가 손으로 전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미처가 아니라 안 한 거 아냐? 친엄마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너 이러려고 시집 왔어?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귀한데 너 같은 계모한테 맡겨놔야 하는 내 팔자가 원통하다. 전부는 그날 밤 우물가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 머리를 매일같이 빗겨주고 옷을 빨아주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조그만 실수 하나로 계모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십남매 시댁 식구들의 횡포. 상철이 십남매의 장남이라는 것은 전분에게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상철의 동생들까지 수시로 집에 들락거렸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둘째 동생 박상진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불쑥 나타나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형님, 나 돈 좀 꿔주소. 장사가 안 돼서 쌀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상철은 귀중한 쌀 한 가마를 동생에게 내주었습니다. 전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쌀로 아이들 죽을 쓰고 밥을 지어야 하는데 하지만 전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어찌 시댁 일에 입을 댈 수 있겠습니까? 며칠 후에는 여동생 박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는 오빠, 우리 시집 일 좀 도와줘야 해서 애들 좀 맡아줄 수 있어. 사흘만. 전부는 자신의 네 아이에 더해 영숙의 아이 둘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6아이를 돌보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밥을 지으려면 쌀이 금방 동났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밤에는 6아이가 번갈아가며 울어댔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영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영숙이 나타났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수고했어요, 새언니. 그 말만 남기고 아이들만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동생 박상수가 찾아왔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소를 잃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철은 과수원에서 번 돈을 내줬습니다. 전부는 그 돈으로 아이들 옷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넷째 동생 박상덕은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다며 일주일간 숨어 지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좁은 집에 식구가 또 늘었습니다. 전부는 상덕의 밥까지 차려야 했고 빨래도 해줘야 했습니다. 다섯째 여동생 박순이는 친정 나들이를 왔다며 보름씩 머물렀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받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작 전분에게는 새언니 밥 주세요. 새언니 이불 좀 갈아주세요. 하며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철의 9명 동생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전분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너 음식 준비해야지. 식구가 20명도 넘는다. 제사 음식도 차려야 하고 어서 나와서 일 시작해. 전부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은 기름에 대고 발은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시어머니는 전분을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야, 물 좀 떠와. 야, 숟가락 더 가져와. 야, 국간이 싱거워. 다시 해. 야, 애들 좀 조용히 시켜. 어른들 말하는데 시끄럽잖아. 전부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주방과 안방을 오가며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전분이 차린 음식을 먹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전 형수님 음식이 더 맛있었는데. 맞아, 이번 명절 음식은 좀 별로네. 새 형수님이 정긴한데 살림은 좀 서툰 것 같아. 명절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갈 때 영숙이 부엌에 남은 음식들을 보자기에 싸서 가져갔습니다. 형수님,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도 되죠? 묻지도 않고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상수의 아내도 밑반찬들을 통해 담아 가져갔습니다. 우리 집은 애들이 많아서. 라는 말과 함께
전부는 텅 빈 부엌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 먹일 반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넓은 과수원을 일구는 고된 농사일. 6달이 지날 무렵 상철이 전분을 과수원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좀 적응했으면 과수원 일도 거들어야겠소. 전부는 과수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복숭아 나무와 사과나무가 300그루도 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풀부터 뽑아야지. 그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할 일이 태산이요. 그날부터 전분의 하루는 새벽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짓고 갓난아기에게 미음을 먹이고 큰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막내는 업고 과수원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과수원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봄에는 꽃이 필 때마다 거름을 주어야 해야 했고 여름에는 벌레를 잡고 풀을 뽑아야 했으며 가을에는 과일을 수확해야 했습니다. 겨울에도 나무가지를 전정하고 가지치기를 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이 끝이 없었습니다. 전부는 등에 아기를 업고 허리를 굽혀 풀을 뽑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좀 쉬었다 할까요? 전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 일이 태산인데 무슨 쉬어. 나무가 300그루가 넘는데 언제 다 하려고. 상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큰 사다리를 타고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 수확을 해야 했습니다. 높은 곳이 무서웠지만 전부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조심해서 하시오. 떨어지면 큰일이오. 전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거겠지. 어느 날 과수원 일을 하던 중에 시어머니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무에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걸음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야. 나무 뿌리 주변에 골고루 펴야지. 너 이것도 못해? 시어머니가 호미를 낚아채며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전 며느리는 농사일도 잘했는데. 가을 수확철이 되자 일은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수백 상자의 과일을 따서 골라내고 포장하고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전부는 밤늦게까지 과일을 닦고 포장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수확이 끝나면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형님 사과 좀 주소. 우리 집 애들 먹일 거. 오빠, 복숭아 한 박스만 줘. 우리 시집 식구들 줄 거야. 상철은 동생들이 요구하는 대로 과일을 내줬습니다. 전분이 땀 흘려 수확한 과일들이 그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올해 농사는 그런대로 괜찮았어. 당신이 일을 잘해서 그래. 상철이 처음으로 전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전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견딤과 인내의 나날. 그날 밤 전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에 19살 처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20살이 된 전분의 모습은 마치 30대 아낙네 같았습니다. 이게 나인가? 전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서도 할 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옷을 기워야 하고 내일 아침 밥을 지어야 하고 과수원에 물을 주러 가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철의 동생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장김치를 얻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분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반 독이 그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전부는 남은 김치독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울을 어떻게 나지?
하지만 전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추를 더 사서 다시 김장을 담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이 시려 감각이 없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견디자. 이것도 내 팔자다. 살아야 한다. 전부는 매일 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상철이 처음으로 전분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소? 시집 온 지 1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고가 많소? 상철은 그 말만 하고 다시 돌아 누웠습니다. 전부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짧은 위로의 말이 전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조금은 생각해 주는구나. 전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바늘을 움직이며 전부는 생각했습니다. 견디자. 언젠가는 나도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를 거야. 시어머니도 시댁 식구들도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전분의 첫 해는 눈물과 땀과 인내로 얼룩진 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전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우고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나도 참았고 서러워도 웃었으며 힘들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전분이 선택한 삶이었고 전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제2장 내 배 아파 낳지 않은 자식들. 시집 온 첫날부터 전분을 기다린 것은 배고프다 울어대는 네 아이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11살 큰아들 박진수는 전분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고 7살 큰딸 박순이는 엄마 아니야? 라고 소리쳤으며 5살 박영희는 구석으로 숨었고 3살 박미애는 전분의 치마를 물어뜯었습니다. 첫날 밤 막내가 엄마. 를 찾으며 울자 전분이 등을 토닥이자 엄마 아니야. 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말이 전분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툰 사랑과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해 아이들과의 관계에 어수룩한 전분. 다음 날 전분이 밥을 차렸지만 순이는 이거 맛없어 했고 진수는 괜찮습니다, 아줌마. 라며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전부는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아주고 싶어도 몸이 굳었고 다정한 말을 건네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애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전분이 손을 내밀자 싫어. 엄마한테 갈 거야. 라며 울었습니다. 전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옆에 앉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미애의 등을 토닥이며 된장을 가져와 무릎에 발라주었습니다. 미애는 여전히 전분을 노려보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작은 변화였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더 복잡했습니다. 11살이라는 나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수는 매일 밤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고 낮에는 전분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진수야, 밥 먹어라. 전분이 말하면 네, 아줌마. 하고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녀왔니? 네, 숙제는 다 했어? 네. 진수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냉담했습니다. 어느 날 전분이 진수의 옷이 해진 것을 보고 새 옷을 사주려 했습니다. 진수야, 옷 좀 벗어봐라. 치수를 재야해서. 아줌마 괜찮아요. 이거 아직 입을만 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너무 작아졌어. 새로 지어줄게. 전분이 말했지만 진수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전부는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진수는 집안의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죽은 엄마가 그리웠고 아버지는 무뚝뚝했으며 낯선 계모는 어색했습니다. 동생들은 어리고 이 집에서 진수만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이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엄마가 해주던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엄마의 품이 얼마나 포근했는지. 진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책을 읽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진수의 성적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진수야, 너 이렇게 공부 잘하면 부산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수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진수는 그날부터 더욱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전부는 진수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진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눈 나빠진다. 아줌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일이에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부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세 딸들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큰딸 순이는 전분이 만든 음식에 늘 불평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해준 거랑 달라요.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요?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전분이 무엇을 해줘도 순이는 죽은 엄마와 비교했습니다. 어느 날 전분이 순이의 치마를 수선해 주었을 때도 순이는 엄마는 여기에 리본을 달아줬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전부는 서툴게 리본을 달아주었지만 금방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역시 아줌마는 엄마가 아니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영희는 전분이 다가가면 항상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어느 날 전분이 영희에게 과자를 주려고 했을 때 영희는 아줌마가 주는 거 싫어요. 과자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영아, 그러면 안 되지 전분이 말했지만 영희는 엄마한테는 그런 적 없어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 미애는 가장 어렸지만 가장 직설적이었습니다. 아줌마 싫어. 아줌마 저리 가. 미애는 전분이 다가오기만 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분은 매일 밤 우물가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그럼에도 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전부는 늘 자신의 밥을 덜어 아이들 그릇에 더 담아주었습니다. 아줌마는 안 먹어요. 어느 날 진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배불러. 너희들이 더 먹어야지. 전부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배가 고팠습니다. 겨울이 되자 아이들 옷이 모두 낡고 해졌습니다. 전부는 자신이 입을 옷을 사는 대신 아이들 옷을 샀습니다. 입다가 헤어지면 밤마다 백열등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 해진 옷을 꿰매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새 옷이에요? 어느 날 아침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 거야. 입어봐라. 전분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새 옷을 입어보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순이가 처음으로 전분에게 건넨 고마움의 말이었습니다. 전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우리 순이 정말 예쁘네. 시집 온 지 2년째 전분은 임신을 했습니다. 전분의 배가 불러오자 아이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아줌마 배에 아기 있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동생이 생길 거야. 전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배에도 미애가 있었어. 그런데 엄마는 미애 낳고 죽었어.
순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도 출산하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자신들이 더 소외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전분을 보는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기 자식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겠지. 진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전부는 딸을 낳았습니다. 박정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전부는 처음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곧 정혜를 요람에 눕히고 상철의 아이들을 챙기러 갔습니다. 밥 먹어라. 얼른 학교 가야지. 동네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새댁 산후조리 제대로 해야지. 애들 밥은 큰애가 차려줘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죠. 전부는 웃으며 말했지만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전부는 정혜가 울어도 먼저 상철의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순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영희가 숙제를 못하면 옆에 앉아 도와주고 미애가 놀아달라고 하면 업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정혜는 요람에서 혼자 울다가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정혜 좀 보세요. 계속 울고 있어요. 미안, 지금 저녁 준비 중이라서. 진수야, 내가 좀 안아줄래? 전분이 말했습니다. 제 동생도 아닌데요. 진수는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을 다 차린 후에야 전부는 정혜를 안아젖을 물렸습니다. 진수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수가 공부를 워낙 잘해서 부산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추천하려고 합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그곳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수 공부 잘하니까 좋은 학교 보내야지. 전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진수가 여기서 벗어나면 조금은 행복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진수가 떠나기 전날 전부는 진수의 짐을 싸주려 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옷 좀 챙겨줄게. 아줌마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수는 전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멀잖아. 따뜻한 옷 챙겨야지. 전분이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정혜나 챙기세요. 저는 상관하지 마세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전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전부는 몰래 진수의 가방에 두꺼운 양말과 목도리를 넣어두었습니다. 자신이 밤새 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집을 떠날 때 전부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진수야, 부산 가서 건강해야 한다. 밥 잘 챙겨 먹고. 진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하고는 걸어갔습니다. 전부는 진수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끝내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구나. 세 딸들은 오빠가 떠나는 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오빠 언제 와? 미애가 물었습니다. 방학 때. 진수는 동생들에게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편지 써줘.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말없이 오빠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수도 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떠나고 1년 후 전부는 아들 박정수를 낳았습니다. 또 동생이 생겨? 이제 아줌마는 정혜랑 정수만 좋아하겠네. 우리는 이제 필요 없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전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수가 울어도 먼저 세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정혜야, 너는 나중에 먹자. 언니들 먼저.
정혜의 눈에는 서운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툰 어머니 노릇과 갈등. 전부는 배우지 못한 탓에 어머니 노릇이 서툴렀습니다. 어느 날 순이와 정혜가 인형을 가지고 싸웠을 때 전부는 순이야, 내가 언니니까 양보해줘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양보해야 해요? 정혜는 진짜 아줌마 딸이니까 편드는 거죠? 순이는 인형을 던지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정혜는 엄마는 왜 맨날 언니들만 편들어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영희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울며 돌아왔을 때 전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울지 마라, 괜찮아라고만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엄마였으면 이해해줬을 텐데.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미애가 열이 나서 아플 때도 전부는 약을 먹이고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놓는 것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순이의 12번째 생일날 전부는 미역국을 끓였지만 순이는 엄마는 생일날 항상 케이크를 사주셨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전부는 그날 밤 마을까지 뛰어가 작은 떡을 사왔습니다. 영희가 그림 숙제를 해가야 하는데 전부는 그림을 그릴 줄 몰랐고 정혜가 아플 때는 미애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지 못해 미애가 혼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맨날 정혜만 챙겨요. 전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는 걸까? 친자식과 의붓자식 사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전분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정혜와 정수는 엄마라고 불렀지만 순이, 영희, 미애는 여전히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진수는 방학 때만 집에 왔는데 올 때마다 전분에게 더욱 차갑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가 엄마, 왜 언니들은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불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언니들한테는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있어서야. 그럼 엄마는 언니들 엄마가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야. 그런데 언니들이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 어려워하는 거야. 막내 미애는 조금씩 전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7살이 된 미애는 전분이 과수원에서 돌아오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줌마 손 아파요? 이거 불어줄게. 호호. 그날 밤 미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전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미애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럼 엄마라고 불러줘.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진수가 여름방학에 집에 왔을 때 전부는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진수는 전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전부는 진수가 정혜, 정수와 웃으며 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부는 깨달았습니다. 진수는 아이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하지만 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옷을 기웠습니다. 과수원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전분의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아낙네가 세댁,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하겠다. 말했지만 전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전부는 자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이, 영희, 미애, 정혜, 정수. 전부는 미애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전부는 정혜와 정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정혜야, 정수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언니들, 오빠들도 똑같이 사랑해. 이해해줘.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나를 받아들일 거야. 진수도 순이도 영희도 언젠가는 나를 엄마라고 부를 거야. 그날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전분의 세 번째, 네 번째 해가 지나갔습니다.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전분의 사랑도 계속되었습니다. 서툴고 부족했지만 전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3장 기울어가는 지방과 벌어지는 마음. 시집 온 지 5년째 전분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상철이 저녁마다 외출하고 새벽에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동네 아낙네가 귀띔했습니다. 자네 남편이 주막에서 화투 친다는 소문 들었나? 그날 밤 전분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도박하십니까?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오.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요? 상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과일 판 돈으로 겨울 준비를 해야 하고 아이들 옷도 사야 하는데 아이들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 상철은 전분의 말을 자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도박의 늪. 상철의 도박은 계속되었고 판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상철은 이번에는 딸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말하며 도박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이장이 올 거요. 논문서 준비해 두시오. 논을 팔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먹고 살라고? 전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수원이 있잖아. 그거면 충분하지. 상철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수원만으로는 아이들도 6이나 되는데 제발 도박 좀 그만하세요. 전분이 애원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입 다물고 있어. 상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날 논이 팔렸습니다. 전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는 가정의 위기. 아이들도 점차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3살이 된 큰딸 순이는 밥상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줌마 왜 요새 고기가 안 나와요? 7살 막내 미애가 물었습니다. 고기는 비싸서 다음에 먹자. 전분이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빠가 도박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어느 날 순이가 전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분은 깜짝 놀라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친구들도 우리 집 망한다고 수군거려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부는 순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막아볼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전분이 아무리 말려도 상철의 도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순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성적이 우수했고 선생님은 꼭 중학교에 진학하라고 권했습니다. 순이야, 너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중학교에 가야지. 중학교 갈 준비 좀 하자. 선생님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전분은 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공부 잘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넌 공부만 해. 전분이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전분이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순이가 중학교에 가고 싶대요. 성적도 좋고 선생님도 권하시는데. 중학교? 여자가 무슨 중학교? 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중학교 많이 가잖아요. 순이는 공부도 잘하고. 전분이 말했습니다. 안 돼.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여자애 공부시켜서 어디에 쓰려고? 어차피 시집가면 끝인데. 상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요? 전분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상철은 손을 저었습니다. 이 얘기는 끝났소. 순이는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되지 뭐를 더해. 집안일이나 거들게 해. 전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여자의 교육 현실.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서 여자아이가 중학교에 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여자아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은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집안일을 거들거나 일찍 도시로 돈을 벌러 공장으로 취직을 나갔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여자의 중학교 보내서 뭐하노? 돈만 들고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는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늘 후회했습니다. 편지 한 장 제대로 쓸 수 없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것이 모두 배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는 순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순아, 중학교 가고 싶니? 네, 가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날 밤 전부는 상철에게 애원했습니다. 좀 봐요. 순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제발이요. 저희를 더 할게요. 등록금은 제가 벌게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돈 문제로 순이가 학교 못 다니게 되어도 나는 모른다고. 전부는 몇 달 동안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과수원에서 일하고 낮에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해주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은 터지고 갈라졌지만 순이의 공납금을 모았습니다. 전부는 상철 몰래 순이의 입학 원서를 넣었고 순이는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전부는 순이를 중학교에 보냈습니다. 순이는 새 교복을 입고 설레는 표정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상철은 저녁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순이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순이를 중학교에 보내? 상철이 전분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보냈어요. 전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네가 뭔데 감히 내 말을 어겨? 상철이 전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공부를 해야 해요. 똑똑한 아이를 집에만 있게 할 수 없어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야? 돈이나 까먹지. 상철이 전분을 밀쳤습니다. 전분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말했습니다. 공납금은 제가 냈어요. 당신 돈 쓴 거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냈어요. 뭐? 당신이 번 돈? 당신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길래? 상철이 비웃었습니다. 몇 달 동안 품팔이하고 바느질해서 모았어요. 순이 공납금 낼 만큼은 모았어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상철은 화가 나서 전분을 때렸습니다. 전분은 맞으면서도 말했습니다. 때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순이는 학교 다닐 거예요. 그때 순이가 달려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발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나중에 돈도 벌어서 갚을게요. 순이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영희와 미애도 달려왔습니다. 아빠, 언니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상철은 아이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전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돈 문제는 당신이 책임져. 나는 한 푼도 안 낼 테니 알아서 해. 전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책임질게요. 순이가 중학교에 다닌다는 소문은 금방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서방네 큰딸이 중학교에 간다더라. 진짜? 여자애가?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맞아. 계모가 고집을 부려서 보냈다더라. 에이고, 돈 낭비야. 여자애가 공부해서 뭐하노? 동네 아낙네들은 전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세댁, 순이 중학교 보냈다며?
돈 아깝지도 않아. 전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공부를 잘해서요. 배워야죠. 에이,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자도 배워야 해요. 배워야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아낙네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세댁 참 별나네. 계모 주제에 의붓딸을 중학교까지 보내다니. 하지만 일부 젊은 아낙네들은 전분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중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못 갔어. 맞아. 나도 공부 계속하고 싶었는데. 여자라고 안 보내줬어. 순이는 좋겠다. 계모인데도 저렇게 해주다니. 하지만 집안 형편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논밭을 잃어 쌀이 모자랐고 전부는 보리와 조로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도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와 된장뿐이었습니다. 전부는 순이의 학비를 벌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과수원에 가서 일하고 낮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전분이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너무 무리한 탓이었습니다. 순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전분을 발견했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순이가 전분을 흔들었습니다. 전분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순아, 괜찮아. 조금 쉬었더니 괜찮아. 아줌마, 제가 학교 그만둘게요. 아줌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순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학교 다녀야 해. 내가 괜찮아. 전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순아, 엄마 말 들어. 너는 공부해야 해. 나처럼 배우지 못하면 안 돼. 전분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처음으로 전분을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입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전분의 친자식들과 그 와중에도 전분의 두 아이 5살 정혜와 3살 정수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상철의 3딸들이 정혜와 정수를 진짜 동생처럼 아꼈다는 것이었습니다. 14살 순이는 정혜의 손을 잡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 동생이에요. 자랑했습니다. 12살 영희는 정수를 업고 놀아주었고 8살 미애는 정혜와 정수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가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너네 엄마 계모잖아. 너네 언니들 엄마 아니래. 정혜가 울며 집에 돌아오자 순이가 정혜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언니가 지켜줄게. 영희도 정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모두 형제야. 피는 달라도 마음은 같아. 전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날 밥이 부족할 때도 3딸들은 정혜와 정수에게 먼저 밥을 주었습니다. 동생들이 먼저 먹어야지. 우리는 더 참을 수 있어. 전분이 너희들도 먹어야지라고 말하면 순이는 괜찮아요. 동생들이 더 어려요. 배고프면 안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아플 때는 3딸들이 돌아가며 정수를 돌봤습니다. 밤에 정혜가 무서워하면 순이가 옆에 누워 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말을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이 부족해서 전부는 자신의 밥을 덜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줌마 왜 안 드세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배불러. 너희들이 먹어야지. 전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배불러요. 언니들 주세요. 전부는 정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혜야, 착하구나. 우리 딸 정말 착해. 그 순간 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희와 미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딸. 그 말은 정혜만이 자신의 딸이고 순이, 영희, 미애는 우리 딸이 아니라는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우리 딸이지. 전분이 서둘러 말을 고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는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숙제하러 갈게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희와 미애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전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걸까? 세월이 흘러 둘째 딸 영희도 국민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상철은 당연히 영희는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달랐습니다. 전부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아, 너도 중학교 가고 싶니? 가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실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해볼게. 너는 시험 준비해. 전분이 말했습니다. 상철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한 명도 모자라서 또 보내겠다고? 여자애들 중학교 보내서 어디에 쓰려고? 순이가 중학교 다니는 것 보셨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영희도 똑똑해요. 보내야 해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안 돼. 빌어먹을 돈도 없고.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벌게요. 영희 학비도 제가 벌게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 당신이 얼마나 번다고? 상철이 전분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전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 수 있어요. 순이 때도 그랬잖아요. 영희도 보낼 수 있어요. 결국 상철은 포기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알바 아냐. 영희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박서방네 또 딸을 중학교에 보냈다더라. 큰딸도 모자라서 둘째 딸까지. 저 계모 참 별나다. 의붓 딸들을 그렇게까지 챙기다니. 그리고 2년 후 막내딸 미애도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부는 미애에게도 말했습니다. 미애야, 너도 중학교 가야지? 진짜요? 저도 갈 수 있어요? 미애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들도 다 갔는데 넌 왜 못 가? 전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철은 이번에는 아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분이 고집을 부린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애도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서방네 딸들 셋 다 중학교를 다니네. 여자의 셋을 다 중학교에 보내다니. 저 집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계모가 악착같이 일해서 번다더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 카이. 에이고 참 별난 계모도 다 있네. 이것은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여자아이 셋이 모두 중학교에 다니다니. 그것도 계모가 의붓딸들을 중학교에 보내다니. 동네 사람들은 전분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부산에 있던 진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전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순이가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걱정은 없습니다. 곧 서울로 올라갑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동생들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순이, 영희, 미애가 중학교를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진수 올림. 전부는 편지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진수가 서울대에,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기뻤지만 진수가 여전히 전분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어머니께라고만 썼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상철은 편지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놈 장하구나.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 축하해야죠. 진수가 정말 대단해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빠가 저희 중학교 다니는 거 잘했대요. 그래. 진수가 그렇게 말했구나. 전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철이 도박판에서 크게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전분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 뭐라고요? 집을요? 전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빚을 갚아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부는 상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상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여보, 제발 도박을 끊어주세요. 아이들만이라도 생각해주세요. 집마저 팔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7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전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순이, 영희, 미애, 정혜, 정수. 5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요. 제발 도박 그만해요. 순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팔리면 안 돼요.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미애가 상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상철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전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집안을 망쳤어. 상철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40 중반의 가장이 아이들처럼 울었습니다. 다시는 도박 안 할게. 맹세해. 제발 용서해 주구려. 상철이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전분은 상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날 밤 상철은 전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당신이 딸들을 중학교에 보낸 것 정말 잘한 일이오. 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철은 도박을 끊었습니다. 과수원에서 전분과 함께 일하며 그동안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소. 미안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술 냄새 없이 돌아오고 밥상에서 오늘 학교는 어땠니? 물어보는 것을. 어느 날 상철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아,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 아버지.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줌마가 아니, 너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야. 나는 몰랐는데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걸. 상철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전분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여름방학, 진수가 잠시 집에 왔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진수는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는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수야, 왔구나. 축하한다. 서울대 수석 합격이라니. 감사합니다, 아줌마. 진수는 여전히 전분을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전분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 서울은 어때? 괜찮습니다. 진수의 대답은 짧고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진수는 정혜와 정수를 안아주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순이, 영희, 미애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순이야, 중학교는 어때? 공부 재미있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응, 오빠 재밌어. 아줌마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줌마가 대단하시네. 동생들 셋 다 중학교에 보내다니. 진수가 말했습니다. 전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진수는 전부를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다시 서울로 떠났습니다. 전부는 진수야, 서울 가서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진수는 네, 아줌마. 라고만 대답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저를 중학교에 보내줘서. 아니야, 당연한 거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공부해야지. 전분이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학교 못 다녔을 거예요. 아버지는 반대했잖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순아, 너는 배워야 해. 나처럼 배우지 못하면 안 돼. 전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순이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엄마라는 호칭은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서는 전분이 점점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입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남겨진 가족들,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상철이 도박을 끊은 후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부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이제는 상철도 함께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전분의 고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분의 서툰 말 한마디가 여전히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높은 곳을 꿈꿀 수 있도록 전부는 계속 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전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계모 참 대단하다. 의붓 딸들을 셋 다 중학교에 보내다니. 맞아. 요즘 시대에도 여자애들 중학교 보내는 집이 드문데 셋 다 보내다니. 저런 계모라면 친엄마보다 낫겠네. 하지만 전부는 그런 말을 들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전분이 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분의 6번째, 7번째, 8번째 해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었고 여전히 마음의 벽은 높았지만 전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전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음이 닿기를 바라며 오늘도 전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우고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순이가, 영희가, 미애가, 그리고 진수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 날을 꿈꾸며 전부는 오늘도 살아갔습니다. 제 3장 끝.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사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